27살의 젊은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마당에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평생 피눈물로써 내려간 수천 장의 원고를 그 불길 속으로 하나둘 던져 넣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흔적을 이 세상에 단 한 조각도 남기지 마라. 이것이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렸던 여인 헌안설원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쓰던 여인을 이토록 처절한 절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발해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부서져 버린 비운의 꽃 헌안설원입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세 가지 한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내 남편의 아내가 된 것. 1563년 강원도 강릉. 푸른 동해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땅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그 아이에게 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에 난초와 눈을 뜻하는 난설원이라는 서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허씨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헌안설원의 아버지 허엽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첫째 오빠 허성은 훗날 이조판서에 오를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오빠 허봉은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고 남동생 허균은 바로 그 유명한 홍길동전의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안을 가리켜 허씨 오문장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네 자녀 모두가 천재적인 글솜씨를 가진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초이는 오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번 본 시는 그대로 외울 수 있었고 한 번 든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아버지 허엽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들과 똑같이 딸에게도 직접 글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허엽은 서경덕과 이황의 문화에서 공부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서경덕에게서 배운 도학 사상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초이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예도 그림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경덕 선생이 남긴 신선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훗날 초이의 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570년 초이의 나이 8살 때였습니다. 그날 초이는 광안전백 옥루상 양문이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신선들이 사는 궁궐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며 쓴 이 글은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영차 남쪽으로 대들보 올리세. 옥룡이 구슬 연못을 마시고 있네. 8살 아이가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고 멀리 중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여자아이가 지은 글이란 말인가? 그것도 8살짜리가? 초이가 11살쯤 되었을 때 집안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이달호는 송곡이라 불리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둘째 오빠 허봉이 동생 허균의 스승으로 모신 분이었습니다. 이달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벼슬을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며 시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광훈, 최경창과 함께 3당 시인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가난과 방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허엽과 오빠 허봉은 이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허균이와 초이를 가르쳐 주시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자아이에게 정식으로 시를 가르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달은 초이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시를 한 수 지어 보이면 그 의미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고 한번 설명한 것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달은 초이에게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가르쳤습니다. 왕유운, 맹호연, 이백, 두보의 시들을 한 수 한 수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허균이 지은 시에 여인이 흔들어 그네를 밀어보낸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초이가 말했습니다. 잘 지었다. 다만 항구가 잘못되었구나.
허균이 물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잘못되었는가? 초이는 곧 붓을 들어 고쳐 썼습니다. 문 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황금채 찍질하면서 가버렸다. 동생의 시를 단번에 고쳐 쓴 초희의 재능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달 선생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조선 제1의 문장가가 되었을 것이요. 하지만 이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서자로 태어나 평생 가난과 방랑을 견뎌야 했던 것처럼 초이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어린 초이는 그런 현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오빠들과 함께 시를 찍고 학문을 논하며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이 장애물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서재 난설원에 앉아 시를 짓던 그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15살 결혼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1577년 초이는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오빠 허봉과 김성립의 아버지가 친구 사이였기에 성사된 혼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계속 낙방했습니다. 반면 아내 초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초이의 시를 칭찬했고 그녀의 글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한 번은 김성립이 서당 학생들의 모임이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생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이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낭군자시무심자 동접하인 종방관, 낭군께선 이렇듯 다른 마음 없으신데 같이 공부하는 이는 어찌 된 사람이길래 이간질을 시키는가. 또 한 번은 남편이 즉 유생들의 모임에 간다고 했을 때 초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접에는 재가 없다. 재가 빠진 결과 첩만 남아있다. 접에서 재를 빼면 첩이 된다는 재치 있는 표현으로 남편을 직언한 것입니다. 편지를 본 김성립의 친구들은 그녀의 글재주에 감탄했지만 정작 남편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아내를 보며 열등감을 느꼈고 공부를 핑계로 밖으로 돌며 기생집을 전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은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글이나 쓰고 있으니 눈엣 가시였겠지요. 시어머니는 초이의 시를 볼 때마다 계집이 그를 알아가문을 망치려 한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천재 대접을 받던 초이가 시댁에서는 그저 무능하고 눈치 없는 며느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헌한 설원에게 닥친 가장 큰 비극은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1582년 19살의 초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댁에서 받는 구박도 남편의 냉대도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듬해 초이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마저 병으로 죽고 맙니다. 연달아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초이는 광릉 땅에 나란히 묻힌 두 무덤 앞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건현작석에여 금년상석에자 비비 광릉지 양분상 대사.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마주 보고 있구나. 이 시의 제목은 곡자, 즉 아들을 애도함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피눈물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초이는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유산하게 됩니다. 세 아이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고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자식들은 세상을 떠나고 초이가 기댈 곳은 오직 붓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시를 썼습니다. 신선세계를 노래한 유선시들을 지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상상 속 세계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녀의 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선세계를 다룬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학, 구름 위에 궁궐, 불로초를 캐는 선녀들, 이런 것들을 노래하며 초이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580년 그녀를 그토록 아꼈던 친정아버지 허엽이 벼슬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던 중 경상도 상주의 한 객관에서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을 잃은 허씨 집안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오빠 허봉이 율곡 이의를 탄핵했다는 이유로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초이는 오빠를 떠나보내며 시를 지었습니다. 송화곡적 갑산. 오빠를 갑산으로 보내며 지은 이 시에는 동생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허봉은 유배가 풀린 후에도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금강산 근처를 떠돌다가 결국 그곳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친정어머니마저 전라도 진산을 여행하던 중 소화불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동생 허균도 한때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친정이 풍비박산이 나자 허난설어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세 가지 한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요. 둘째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요. 셋째는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이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이 태어난 조국과 성별 그리고 가족을 부정해야 했을까요? 1930년대의 문학평론가 김태준이 이것을 평생의 사만 세 가지 한스러움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초이는 또 다른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가무 나의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빼어난 그 자태는 시들어 파리해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네. 난초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향기만은 나물이라는 의지였을까요? 옷소매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였습니다. 허난설어는 또한 세상에 힘들고 외롭게 고통받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도 시로 나타냈습니다. 빈여음, 가난한 여자의 노래라는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얼굴 맵시는 남들만 못하지 않고 바느질에 길쌈솜씨 모두 좋건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탓으로 중매할미 발을 끊고 몰라라 하네.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조선 사회에서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의 아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1589년 초 허난설어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듯한 시 한 수를 남깁니다. 창해침묘해 청란이 채란 부용삼구타 홍타월상한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와 어울렸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린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구나. 이 시를 지은 허균은 나중에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형님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로 짓고 죽더니 누님도 자신의 꿈을 시로 짓고 죽었습니다. 부용꽃은 연꽃을 뜻합니다. 삼구는 27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처럼 그녀는 정말로 부용꽃 27송이가 지듯 27살의 나이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589년 3월 19일 한양의 자택에서 허난설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마당에 불을 피우게 하고 방 안에 가득했던 자신의 작품들을 모두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허균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쓴 시들을 모두 불태워다오. 이 세상에 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구나. 자신의 재능 때문에 이토록 고통받았으니 그 재능의 산물인 시조차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나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아꼈던 허균은 그 약속을 차마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허균은 강릉 집에 남아있던 누나의 시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우고 있던 시들까지 모아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1606년 허균은 누나가 죽은 지 17년 만에 난설원집을 편찬했습니다. 허균은 중국 명나라에서 온 사신 주지번을 만났습니다. 주지번은 당대 중국 최고의 문인 중 하나였습니다. 허균은 조심스럽게 누나의 시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집어는 시집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를 정말 조선의 여인이 지었단 말인가? 믿을 수 없구려. 이 시의 경지는 당나라 최고의 시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어. 주집어는 난설원집을 중국으로 가져갔고 1624년 중국에서 정식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여성 시인이 이토록 뛰어난 시를 지었다는 것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의 여러 시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열조시집과 명시종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시 모음집에도 그녀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1771년에는 일본에서도 분다이야 지로라는 사람이 난설원집을 간행했습니다. 일본 문인들도 그녀의 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문장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에서 허난설원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동생 허균이 영모죄로 처형당하면서 허씨 집안 자체가 역적의 가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1940년대 소설가 박종화가 허난설원의 시와 생애를 재조명하면서 그녀는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난징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김영숙 씨가 중국 안후이성 출신 문인 반지항의 문집에서 취사원창이라는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허난설원의 시 168편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시들이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박현규 교수가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한국학계에 소개했습니다. 허난설원이 죽은 지 400년이 넘어서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다면 혹은 조금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역사학자 이덕일은 허난설원의 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스의 소외론에 비견될 만큼 깊이가 있다. 허난설원은 노동자의 소외를 문인으로서의 지성으로 표현했다. 허난설원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느냐고, 세상의 잣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가면 허난설원의 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나이에 죽은 두 아이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묘 앞에는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시가 시비로 새겨져 있습니다. 부용삼구타 홍타월상한 27송이 연꽃이 붉게 떨어진다는 그 시가 말입니다. 그녀의 시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고통이 너무나 진실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는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시들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비운의 천재 허난설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슴 아픈 그녀의 삶을 보며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힘든 현실일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빛나는 재능과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발해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허난설원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